안녕하십니까. 일본어과 김가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케이스 28 와카니 시나이데 쿠다사이입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어보고 책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한 문 퀴즈를 풀어본 뒤에 본문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사한 것을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화자는 일본어 교수법을 수업하는 선생님인데요. 이 수업에는 일본인 학생도 있지만 타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함께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인 학생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유학생들은 민감하게 잡아내고 무엇보다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직접 발음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이 수업에 함께하는 것이 일본인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외국어로서 일본어를 배울 때 발음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집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에게는 도조를, 타이에서 온 유학생에게는 스쿠에를 발음해보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모두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들이었지만 도조, 스쿠에와 같이 발음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화자는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발음 문제를 끄집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그 학생에게 빙긋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인 유학생이 말을 합니다. 센세,留学生を 바카니 시나이데 쿠다사이. 이 말을 들은 화자는 생각지도 못한 항의에 말문이 막혀서 뭐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은 왜 선생님께 항의를 했을까요? 첫 번째, 한국인 유학생은 자신이 모두의 앞에서 발음을 틀려 부끄러워져서 그 점을 선생님께 항의했다. 두 번째, 한국인 유학생은 다른 유학생이 발음을 틀렸을 때 선생님께서 빙긋 웃으신 것을 보고 열심히 발음하는 유학생에게 신뢰라고 생각해서 항의를 했다. 세 번째, 한국인 유학생은 교실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연구에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항의를 했다. 네 번째, 유학생에게 발음하도록 시킨 것을 구경거리인 것 마냥 취급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해서 항의를 했다. 정답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역시 저도 한국인이라 그런지 이건 뭐 서술형이었어도 맞췄었을 것 같은데. 네, 정답은 2번. 한국인 유학생은 다른 유학생이 발음을 틀렸을 때 선생님께서 빙긋 웃으신 것을 보고 열심히 발음하는 유학생에게 신뢰라고 생각해서 항의를 하였다. 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화자는 수업의 의도대로 잘못 발음을 해준 유학생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서 사인을 보냈지만 한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유학생을 비웃은 것처럼 보인 건데요. 이에 대해 책에서는 이렇게 어드바이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인끼리라면 통할 농담이나 제스처, 사인도 문화가 다른 유학생에게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는 몸짓이나 표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 두 번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와 그 방법에 대해 먼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한다. 또한 학생의 협조로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화의 사람이 일본인 특유의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소한 제스처나 표정이라고 해도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일본을 경험한 유학생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알아본 것은 일본과 한국의 비언어적 표현, 구체적으로는 제스처 차이입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지인이 일본인 친구와 얘기해보고 다르다고 느낀 것을 정리해서 저에게 전달해 준 거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손사래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인은 손사래를 굉장히 많이 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이고 도리도리도 하기는 하지만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 앞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허공에다가 휘적휘적 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을 비켜달라고 할 때는 내가 갈 방향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비슷하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손을 내미는 것의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손을 내밀면은 예의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 일본 출신 아이돌 츠키시가 예능 방송에서 보여줘서 잠깐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모두 양손을 사용하지만 두 손을 겹쳐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 중국도 중국 나름의 고유한 숫자 표현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1부터 10까지 전부 한 손만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점이 한일과는 또 다른 독특함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했었는데 저 손가락 표현을 따라하면서 숫자를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주입식 교육 때문인지는 몰라도 딱히 특이하다고는 못 느꼈었는데 이번 발표를 조사하고 나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비언어적 표현은 아닌데요. 너무 유명하긴 하지만 좀 더 맥락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예시로 들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밥 먹었냐? 는 인사로서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대중적이진 않고 잘 지냈냐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보편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잘 지내냐는 의미는 들어있긴 해서 대강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진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한번 밥 먹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밥 약속을 잡자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로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에서는 좀 더 맥락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알고 싶었는데 지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인 친구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공통점이 더 많고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셔서 조금 아쉬운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역시 바로 옆 나라다 보니 일본과 한국은 참 많은 점이 다르지만 또 아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